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같이 일하는 동료 중 한 사람이 이혼 소송에 휘말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남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는 저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야기에는 귀가 기울여졌죠. 그 동료는 아주 어린 나이 21살에 결혼을 한 남자 동료였고 부부 사이 또한 꽤나 좋았다고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모두들 입을 모아 첫사랑에 성공하면 저렇게들 잘 사나 보다라고 떠들었죠. 저 또한 흘려 들은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결혼하고 20년 만에 이혼한다는 그 동료의 이혼 소식은 무덤덤한 저에게까지도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아유, 그렇게 세상 둘도 없는 천생연분인 것처럼 굴더니 만나는 건 역사가 길어도 헤어지는 건 진짜 빨라 뭐든. 결혼할 때도 그 유난을 떨고 동네방네 난리치더니 이혼은 조용히 할 줄 알았나 모양이지. 어릴 때 결혼해서 서로가 첫사랑인 줄 알았대. 그런데 알고 보니 아니었던 거야. 여자 쪽이 만나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렇게 지 새끼인 줄 키웠던 아들이 왜 저번에 우리가 사진 보면서 아들 잘생겼다고 막 칭찬했었잖아. 사실 그때도 좀 쎄하긴 했거든. 나는 진짜 감이 왔지. 아니 애가 아빠를 좀 안 닮았어야지. 아무리 외탁을 세게 했다 쳐도 말이야. 그렇게 자랑하던 아들이 지 아들이 아니라니 얼마나 충격이겠어. 하긴 나 같아도 이혼한다. 이혼하고 말지.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고 오래간 살아와도 이혼하는 게 부부이고 좋게도 아니고 정말 개싸움해 가면서 이혼하는 게 부부구나 싶었어요. 어차피 이혼할 거 조용조용 소문 안 나게 빨리 하지 뭐 저리 싸워가면서까지 할까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10년 전에 저라면 달랐을 겁니다. 마음이 틀어지기 전에 노력을 좀 해보지 더 엇나가지 않게 붙잡아보지 적어도 한 번쯤은 상대방의 과오를 눈 감아주지 하고 말입니다. 그러던 노력에 마음이 바뀌게 된 데에는 저희 부모님이 한몫을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외도를 제일 먼저 눈치챘기 때문이었죠. 저는 외동 아들이었고 형제를 바라지도 않았고 혼자가 좋았습니다. 혼자서 부모님 두 분의 사랑을 모조리 독차지할 수 있으니 더할 나위 없었죠. 저희 부모님은 직업도 고향도 그 어떤 연결고리도 없어 보였지만 운명처럼 만난 듯 했습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특히나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많이 존경하는 게 어린 제 눈에도 보였고 아버지 또한 존중하는 어머니를 섬세하게 대해주셨었거든요. 두 분의 만남, 결혼 그런 것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어볼 때면 너희 아버지는 그냥 엄마가 많이 좋아했었지.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고 배울 점이 많았고 부족한 엄마와는 달리 가진 것이 다방면으로 많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엄마가 저 사람을 가지면 그럼 난 다 가진 게 되겠다라는 욕심이 생길 만큼 말이야. 그래도 네가 생기면서 결정적으로 그 믿음이 더 커졌어. 엄마 아빠가 만나게 된 건 결국엔 우리 아들이 도와준 셈이야. 우리 정연이가 큰몫했지. 아마도 안 생겼으면 엄마랑 지금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 싶어. 그만큼 아이는 정말 소중한 거야.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인생의 결정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말이지. 어머니는 제가 생기면서 믿음이 커졌다라고 쑥스러운지 둘러대셨고 아버지 또한 저를 만나기 위해서 엄마와 만난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그게 두 분 다 민망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신 줄 알았습니다. 여느 다른 집들처럼 그저 평범한 가정이라고 생각했고 기억이 날 만한 큰 사건 사고 같은 것들도 없었어요. 평안 그 자체였죠.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비가 많이 왔고 외근을 나갔다가 바로 집으로 퇴근하신 아버지가 집에 일찍부터 계셨죠. 우산을 챙기지 않은 탓에 아버지는 젖은 채 들어오셨고 들어오시자마자 급히 샤워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씻으러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핸드폰 메시지 음이 연속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냥 못 들은 척 넘기려다 혹시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건가 싶어서 핸드폰을 열어보니 회사가 아니었어요. 이름은 와이프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제 어머니는 주방에 계셨고 제 어머니의 연락처 또한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아버지 핸드폰이 아닌 다른 이의 핸드폰인가 싶어서 더 뒤져보았으나 아버지의 핸드폰이 확실했어요.
꼭 아버지가 자신의 남편인 듯 자연스러운 말투로 여보라고 하면서 다음에 올 땐 뭘 좀 사오라는 둥,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하라는 둥 지시하는 투의 대화였어요. 앞 내용을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엔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누가 봐도 오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께 하는 말투와 비슷한 점이 참 많았고 이미 핸드폰에 저장된 이름만으로도 충분했죠. 그래서 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그 와이프라는 저장 번호를 지워버리고 그간에 나눈 메시지들도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주방으로 가서 어머니를 살펴야 했어요. 혹시라도 어머니가 아버지의 외도를 알고 계시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함을 말이에요. 아빠는 웬일로 저렇게 일찍 들어와 계셔? 오늘은 일이 많이 안 바쁜가 봐. 주말에도 맨날 출근한다고 나가고 그러잖아. 그런 사람이 집에 있으니 되게 어색하네. 안 그래, 엄마? 왜 그래? 너네 아빠 열심히 일하시는데 말을 그렇게까지밖에 못해? 일하는 것도 힘든데 너라도 아빠 힘나게 해드려. 그래도 어릴 때는 아빠랑 대화도 자주 하고 친구처럼 잘 지내더니 고등학생 되고 정말 멀어진 것 같아. 잘 좀 해. 아빠 일하시는 거 많이 힘드셔. 맨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저 너 하나 보면서 너 잘 되게 하려고 열심히 일하시잖아. 알겠지? 효자까지는 안 바라니까 아빠 아들 노릇 잘해. 네가 잘하는 게 결국엔 엄마가 잘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저는 그런 대화를 하면서 어머니가 안쓰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르고 어머니는 그저 아버지를 존경하고 있구나.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기만하고 있구나 하고 말이죠. 제가 그렇게 다 지우고 감추려고 해도 아버지는 몇 번씩 메시지를 자주 들여다보셨고 어머니와 대화를 하는 중에도 눈앞에서 버젓이 메시지를 나누는 듯 보였습니다. 그럼 오히려 아버지보다도 제가 더 겁에 질려 있었죠. 그래서 괜히 아버지에게 말을 걸거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바빴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요새 많이 바빠요. 연락이 너무 자주 오네요. 오늘도 집에 계시다가 다시 나가보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나가지 마세요. 저랑 이따가 강아지 산책 가요. 네? 이 녀석이 안 하던 말을 다 하네. 알겠어. 이따가 같이 가자. 그런데 밤에 늦게 나가봐야 할 수도 있어. 요즘에 바쁘긴 바빠. 너 먹여 살리려면 아버지 열심히 일해야지. 아버지가 계속해서 뻔뻔하게 행동을 하다 보니 어머니에 대한 안쓰러움이 조금씩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커져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외도를 철저히 어머니께 숨겨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아버지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그 외도 흔적을 지워나가는 것이 결국엔 저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버지를 찾았고 아니면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아니면 아버지께 수없이 연락을 드려서 부탁을 하거나 평소에는 하지도 않던 아들 노릇을 하기 바빴죠. 아버지, 오늘은 언제 들어오세요? 오늘도 많이 늦으시는 거예요? 일찍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아니면 제가 아버지 회사 앞으로 갈까요? 오랜만에 아버지 회사에서 같이 집으로 걸어올까요? 아니면 외식할까요? 이 녀석이. 요새 왜 이렇게 안 하던 짓을 다 하실까? 아버지 오늘 많이 바빠. 일 끝나고 거래처랑 약속도 있고, 이 약속 끝나고 다시 사무실 가야 할 수도 있고, 뭐 먹고 싶은 거라도 있어? 그럼 네 엄마한테 좀 부탁해. 미안하지만 아빠가 오늘은 너무 바빠서 틈이 없네. 알겠지? 엄마한테 연락해 놓을게. 뭐 엄마랑 싸우기라도 한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오늘 늦게 들어오신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틈틈이 연락드릴게요. 제 친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상하게 아버지가 신경 쓰여요. 제 마음 이해하시죠? 불안해서 그러는 거니까 생각날 때마다 연락할 거예요. 전화라도 꼭 받아주세요. 꼭이요. 그런 식으로 아버지가 날 자주 보고 죄책감이라도 가지시면 외도를 굽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도 흔적을 지우고 제 일상도 꼬여가면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에 아버지와 아버지의 불륜 상대로 꽉 차 있었죠. 정연이 너 요새 왜 그래? 그래도 내신 잘 관리하던 놈이 성적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말이 돼? 혹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냐? 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네가 원하는 대학 턱걸이로도 못 가. 내신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안 된다고.
네가 지망하는 학교는 수능 비율이 높지 않잖아.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해. 알았어? 저의 일상이 조금씩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버지나 어머니께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내 행복한 가족이 산산이 무너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집에 늦게 들어오시면 들어오실 때까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자는 척 기다리다가 아버지께서 씻고 난 후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오면 몰래 들어가 아버지의 주머니를 다 뒤졌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의 지갑을 뒤져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갑을 쫙 펼치자마자 저나 어머니가 아닌 모르는 여성분과 웬 아이가 턱하니 보였습니다. 전 그 사진을 바로 뽑아다가 구겨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분노와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어댔죠. 혹시나 어머니가 먼저 발견할 만한 게 나올까봐 뭐가 되었던 다 뒤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늘 머리맡에 두시는 핸드폰도 꼭 확인했죠. 또 그 여자와 연락한 내역이 있었고 다 지웠습니다. 통화 내역도 지웠고 그 여자의 연락처를 몰래 적어두기까지 했죠. 그 당시에 고작 고등학생이었던 내가 뭘 어찌해보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지만 우선 알아는 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바보 같은 어머니는 새까맣게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런 짓을 2년여 안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저는 대학을 제때 가지 못했고 1년을 재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버지께 혼이 났습니다. 내가 이 애비가 너한테 못해준 거는 또 뭐냐? 남들이 다 하는 학원 보내줘. 학교 다니면서 부족함 없이 다니게 해줘. 해달라는 거 다 해줘. 사달라는 거 다 사줘. 그런데 왜 재수를 해야 하느냐 말이야. 그것도 수능을 폭삭 망쳐서 말이야. 이 애비가 고개를 어떻게 들고 다니냐? 내 아들 똑똑하다고 자식 자랑을 그렇게 했는데 이 성적이 턱없이 모자라서 지방대도 못 가는 판이 돼버렸으니 에휴, 실망이다 이 녀석아.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한 소리를 하실 때에도 속으로 저야말로 아버지께 실망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쩌면 1년 재수를 하는 것이 더 안심이었습니다. 제가 2년여간 아버지와 아버지의 내연녀를 살피며 둘의 대화를 지우고 차단한 결과 둘 사이가 조금씩 틀어지는 듯 보였거든요. 한 번씩 다투거나 하면 아버지의 얼굴이 많이 어두웠습니다. 그럴 때면 반대로 저는 기분이 좋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아버지가 본처의 소중함을 깨닫고 내연녀와의 가벼운 관계를 정리하기 바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절과 연휴가 연달아 끼어있던 주였어요. 당연히 아버지 회사도 휴일이어서 집에 계셨죠. 그런데 갑자기 연락 하나를 받더니 어머니께 일이 있어 나가보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정연아, 아버지 급한 일이 생겨서 회사 나가봐야 하거든. 그러니 네가 엄마 잘 도와드려. 알겠지? 오늘은 일이 밀려서 더 많이 늦을 것 같네. 너무 바빠 보여. 여보, 오늘 나 많이 늦으니까 기다리지 마. 아예 내일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날에 어느 회사에서 일이 있다고 호출을 하겠어요. 불이 나지 않은 이상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여자라고 직감했죠. 그런데 어머니는 알겠다면서 얼른 가보라고 아버지를 부추겼습니다. 어휴, 어쩔 수 없죠.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렇게들 부르는 거지.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잘 다녀와요. 차 조심하고요. 음식은 잘 챙겨서 넣어둘게요. 혹시라도 돌아와서 배고프면 말해요. 데워줄게요. 답답한 어머니를 뒤로하고는 저는 명절 음식이 체한 것 같다며 핑계를 대고는 회사를 간다던 아버지의 뒤를 쫓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죽어라 달려갔죠. 그런데 역시나 회사가 아닌 일반 가정집 앞에 아버지는 차를 세웠고 저희 집에서 차로 1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아버지의 차 근처에서 3분쯤 기다렸을까요? 한 아이를 둘러엎고는 아빠의 내연녀로 보이는 사람과 함께 헐레벌떡 뛰어나오더니 아이와 함께 차를 타는 겁니다. 어머, 어쩌면 좋아. 애가 열이 펄펄 끓어요, 여보. 하필 오늘 연휴인데 어쩌면 좋아. 아유. 아버지를 여보라고 부르던 그 여자는 아이가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 아이를 들쳐 업은 아버지도 당황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차는 급히 떠났어요. 그래서 저는 또 이어서 아버지 차를 뒤를 밟았죠. 도착한 곳은 응급실이었고 아버지가 안고 나온 아이가 심각하게 아픈 듯 했습니다. 아이는 저와 성이 같았어요. 노상현 보호자님 하는 순간 아버지가 네 하고 달려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아버지의 외도는 깊어 보였어요. 저 외에 아버지에게 자식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내내 지켜보면서 주먹을 쥐고 부들부들 떨었죠. 그러면서 그 아이, 그 여자,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을 내내 제 눈에 담았습니다. 내 손으로 저들을 다 찢어 놓으리라 다짐했어요. 그리곤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고 감정이 주체가 안 되어서인지 신호를 잘못 보고 차에 치이게 되어버렸죠. 눈을 떴을 때는 어머니가 울고 계셨습니다. 정연아, 정신이 들어? 아휴, 엄마 너 죽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랬는 줄 알아? 왜 맨날 다니던 길에서 그렇게 무단횡단을 했어? 다행히 다친 데는 얼마 없는데 네가 놀라서 기절을 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 엄마 심장 멎는 줄 알았다고. 너 없음 엄마 죽어. 진짜 조심히 좀 다녀. 저는 숨이 넘어갈 듯 우는 어머니를 안아드렸고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내연녀의 자식을 챙기느라 정작 자기 자식인 나를 이렇게 외면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대원 수속을 마칠 쯤에야 아버지가 나타났고 노정현 보호자님 하는 소리에 아버지가 달려가시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참 헛헛했습니다. 양쪽 아들의 보호자인 아버지는 대체 어떤 마음인 걸까 하고 말이죠. 그리고는 어머니를 한번 바라보았죠. 어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온 아버지를 안쓰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요, 여보? 어휴, 이 땀 좀 봐. 어쩌면 좋아.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보다는 저를 챙기기 급급해 보였습니다. 정연아, 정말 괜찮아? 아유, 원래 교통사고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야. 나중에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은 멀쩡해도 알 수 없는 거라고. 진짜로 괜찮은 거냐? 속이 메스꺼리거나 어지러운 것도 없는 거고. 물론 의사가 다 확인했겠지만서도 혹시 모른다고. 눈은 어때? 지금 아빠 잘 보여? 흐리거나? 저는 이것저것 묻는 아버지에게 화가 나서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그만 좀 해. 아빠가 의사야? 그렇게 할 거면 진작에 일찍 오기라도 하든가. 뒤늦게 와서 무슨 뒷북을 치고 있어. 됐으니까 집에 나가. 아버지는 짜증을 내는 저를 보며 성질 부리는 거 보니 멀쩡하다면서 오히려 웃으셨고 어머니는 등을 몇 차례 치며 괜히 아버지께 왜 그러냐면서 눈치를 보셨습니다.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께 더 화가 났었던 것 같습니다. 바람 피우는 남편 알지도 못하고 뭐 좋다고 눈치 보고 미안해하는 건지 말이에요. 그 일이 있고 한 반년은 어머니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때쯤에는 나중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아버지가 내연녀에게로 떠나가 버리면 어머니를 제가 모실 생각으로 말이죠. 그러려면 제게도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질질 끌지 않고 얼른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자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인이 되고 더 앞으로 나아갈수록 아버지의 아들이면서 내연녀의 아들인 그 아이도 커가는지 아버지의 외도는 점점 더 대담해질 뿐이었어요. 딱히 처음부터 아버지는 어머니께 애써 감추는 듯한 느낌도 없었어요. 그 내연녀 집에 갈 때는 잠시 갔다 올게 정도로만 말했고 어머니는 그저 알겠다고만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굳게 믿어서 의심조차도 하지 않는 듯 보였어요. 대학 생활을 시작하니 오히려 재수를 준비할 때보다 시간이 여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모조리 오전으로 몰아놓았고 오후 2시 이후에는 오롯이 제 시간으로 쓸 수가 있었어요. 3시간 정도는 취업 준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여유 있는 시간이라서 아버지의 뒷조사를 계속했습니다.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미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드러내고 따질 용기는 없었어요. 아버지의 내연녀 얼굴을 알고 있었고 그때쯤에는 웬만한 신상을 다 꿰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사는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난 후로는 늘 그 미용실을 찾아가서 머리를 했습니다. 그것도 최고의 진상 손님으로 말이에요. 대놓고 그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라 할 게 그런 것뿐이었어요. 그때는 나름 어른이라 생각했는데 20살짜리가 머리 써봤자 뭐가 있었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그 미용실에는 보란듯이 아버지와 그 여자 그리고 그 아이가 찍은 가족 사진이 떡하니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 온 손님들도 그 가족 사진을 보면서 한마디씩 나눌 정도였어요. 아이고, 애기가 아주 지아빠 판박이구만. 엄마 서운하게 아빠만 어찌 저리 닮았노. 그렇죠? 얼굴만 닮았게요. 행동이며 말투며 아주 지아빠 빼다 박았어요. 고집도 닮을까 걱정이에요. 아주 똥고집인 사람이거든요. 똑똑한 머리만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 일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달려오는 사람이에요. 애 아빠가 연구원이거든요. 아주 명석한 사람이에요. 늦게 생긴 아이라 더 욕심나는 것 같아요. 애 아빠랑 결혼한 지는 한참 됐는데 애가 많이 어리잖아요. 애가 안 생겨서 10년 넘게 고생했었어요. 마냥 건강하기만 한 거 말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남편처럼요. 바람 피우는 주제에 동네방네 본처처럼 말하고 다니는구나 싶어서 가소로웠습니다. 그 꼴이 너무 보기 싫어서 다 한 머리인데도 이거 싫다 저거 싫다 하면서 토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제게 한마디 하지 않고 끝까지 웃는 얼굴로 다 들어주는 겁니다. 그저 단순히 커트하러 가서는 4시간 동안 더 머리를 만지게 했었거든요. 게다가 마지막에 이거 제가 처음에 말한 머리가 아니잖아요. 너무 이상하고 도저히 수정도 어려우니까 저 돈 못 내겠어요. 그냥 갈게요. 신고하시려거든 하세요. 저도 여기 솜씨 아주 엉망이라고 동네방네 소문 낼 거니까. 짜증나. 아휴, 미안해요. 내가 요즘 젊은 감각이 뒤떨어지나 봐요. 나름 사진처럼 노력했는데 어째요? 돈은 당연히 안 받아도 되죠. 안 받아야죠. 그래도 다음에 꼭 와요. 미안했어요. 꼭 다음에도 와요, 정영군. 저는 미용실을 벗어나고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그 여자에게 제 이름을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을요. 그 여자는 진작에 제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이후에는 미용실 근처에도 갈 수가 없었죠. 제가 나이를 먹는 만큼 어머니께서도 조금씩 나이를 먹으며 약해지셨습니다. 갑상선이 안 좋은 이유로 체력이 많이 떨어지셨죠. 늘 앉아 있을 새 없이 부지런히 집안일을 하시던 분이 제가 취업을 할 즈음부터 누워 계시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를 살피기 바빴죠. 그 와중에도 아버지는 늘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심하게 아프신 날이 있었어요.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니 이미 정신을 잃으신 상태였고 탈진 상태였죠. 저는 구급차를 불러 어머니를 병원에 모셨고 어머니의 핸드폰을 보니 몇 차례 아버지께 연락드린 내역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받지 않으셨고요. 정말 그때는 배신감에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깨어나고 잠시 영양제를 맞으실 때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가 있는 초등학교로 달려갔어요. 무작정 교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해코지라도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먼발치에서 그 아이가 나오더군요. 안녕, 네가 상현이냐? 나 네 엄마랑 친구인데 나랑 같이 어디 좀 갈래? 엄마가 오늘 미용실 안 하신다고 해서 바쁜 일이 생겨서 나한테 너 맡기셨거든. 나랑 어디 좀 가자. 저는 그 아이를 무작정 데리고 갔고 아이도 제게 그 어떤 저항감 없이 따랐습니다. 애를 데려오기는 했는데 별다른 대책은 없었어요. 아버지가 미워서 아버지 대신 애를 어떻게 해볼 생각이었던 것 같긴 한데 애를 때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쩌지 하고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절 바라보면서 정연이 형 이러는 거예요. 저를 이미 알고 있어서 따라왔던 거였어요. 이미 자기 엄마가 사진이랑 다 보여줘서 저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너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나 네 형 아니야. 난 너 같은 동생도 없어. 혹시라도 너 나 아는 체 하지 마. 알겠어? 우리 형인데 왜 아는 체를 하지 마? 엄마랑 아빠가 그랬어. 형은 멋있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본받을 점이 엄청 많다고. 그런데 형이 많이 커서 나랑 같이 안 사는 거라고 했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해서 그렇다고. 그니까 나는 우리 형이니까 형이라고 부를 건데? 말이 안 통하네. 아무튼 너랑 나랑 오늘 본 일 없는 거야. 빨리 집에 나가. 저는 꼭 허를 찔린 사람처럼 놀라서 그 아이를 두고 그 자리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거지? 제대로 정신이 나간 건가 두려워졌어요. 아버지의 외도를 어머니에게 감추기 위해 내가 어디까지 가는 것인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더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길로 여자가 하는 미용실로 달려갔어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 여자는 저를 바로 알아보고는 정연아라고 불렀습니다. 아줌마, 내 이름 그렇게 부르지 마요. 나 알아요? 나 어떻게 알아요? 나는 다 알고 왔어요. 제발 우리 아버지한테서 떨어져 줘요. 저는요. 우리 엄마가 아버지 외도를 몰랐으면 해요. 죽을 때까지요.
평화로운 우리 가족 깨트릴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가만 안 둘 거예요. 이거 불륜이에요. 알죠? 내연녀 주제에 사진이나 걸어놓고 뭐 자랑이라고. 저는 미용실에 걸려있던 사진을 점프를 해서 낚아채 내려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그 여자는 놀라서 소리를 깨악 질렀어요. 이 정도면 제대로 겁을 준 거겠지 하고 돌아서려는데 그 여자가 저의 마지막 행동에 드디어 화가 생긴 건지 제게 소리쳤습니다. 누가 내 연녀야? 알려면 정연이 너나 똑바로 알아야지. 내 연녀는 내가 아니라 네 엄마야. 나보다 먼저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로 내 자리 뺏어간 내 연녀. 그게 바로 네 엄마라고. 뭐? 평안한 가정을 내가 깼다고? 하참, 네가 여태 말한 그 모든 걸 네 엄마가 한 거야. 네 엄마가 내 연녀라고. 너 네 엄마 아빠 호적이 안 돼 있지? 네 친삼촌한테 되어 있잖아. 너도 알지? 순간 멍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절 군대에 안 보내려고 미국에 계신 작은 삼촌 집에 중학교 과정까지 맡겼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부모님과 함께 7년간은 미국에서 다 같이 살았었고 그 뒤에 아버지만 한국과 미국을 한 달에 한 번씩 오가셨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중학교 올라갈 때쯤부터 가족이 다시 만나서 한국에서 살기 시작했죠.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국 시민권자였어요. 이유는 한참 나중에 알게 되기는 했지만요. 그때는 그게 다 그런 뜻으로 인해 그런 것이라 여겼는데 그 여자가 외도로 낳은 아들 감추려고 그런 핑계를 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아버지가 혼인을 한 것은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인 10수년 전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아들이 어렸기에 당연히 몇 해 전이라고 여겼는데 한참 잘못 짓고 있었던 것이었죠. 아버지와 본처의 사이에서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고 몇 번의 유산을 거치면서 사이가 많이 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와 불륜을 저질렀고 본처이신 분이 용서하고 지나치려 했으나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앞세워서 아버지 발목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본처는 저희 어머니가 아니라 그 여자가 아버지의 본처였습니다. 내가 너 생각해서 끝까지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알 건 제대로 알아야지. 안 그러니? 어딜 감히 우리 집에 찾아와서 사진을 부수고 행패야? 그 여자가 이러라고 시키디? 너 한 번 더 똑바로 기억해. 넌 네 삼촌 아들로 되어 있지만 내 아들은 네 아버지 새끼로 되어 있어. 그리고 여전히 난 네 아버지 처로 되어 있고. 알겠니? 보려면 똑바로 알고 보라고. 그 여자가 제게 한 번 더 쐐기를 박았을 때 상현이가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곤 제게 반가운 듯이 형하고 안겼어요. 저는 급히 아이를 떼어내고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는 내내 제가 살아오면서 일어난 이런저런 일상들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라고는 일주일에 겨우 3, 4일이었던 아버지, 늘 일이 바쁘다며 쉬는 날에도 집에 거의 없었던 아버지, 특히 상현이라는 아이가 생겼을 때쯤부터 부쩍 더 바빠졌던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상황에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달려서 집에 도착하였고 절 본 어머니께서 땀을 흠뻑 흘리는 절 걱정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땀을 닦아주는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가 내 연녀야? 불륜녀야? 그러자 어머니는 닦던 손을 툭 떨어뜨렸고 아니라는 말이 아닌 어떻게 알았느냐 물었습니다. 그 말에 저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너 그거 누구한테 들었어? 네 아빠가 그렇게 말하디? 그럴 리가 없는데 누구한테 들었어? 혹시 미국에 계신 삼촌한테 들은 거야? 그런 거야? 말해봐. 엄마, 아니라고 해야지. 아니라고 했어야지. 그게 뭐야? 진짜 엄마가 첩이야? 아빠가 두 집 살림하는데 엄마가 본처도 아니고 내연녀의 불륜녀, 하물며 첩이냐고. 그럼 나 첩자식이야? 그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 군대 안 보내려고 그런 거라며 내가 무슨 외아들이냐. 내 밑으로 동생이 버젓이 있는데 왜 말 안 했어? 진작에 왜 말 안 했냐고. 왜?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털썩 쓰러지셨고 두 손을 모으시더니 천천히 빌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너 독립하고 자기 가정 가질 때까지는 비밀로 하고 싶었어. 네 말대로 엄마가 불륜녀에 네 아버지 첩 맞아. 다 맞아. 네 아버지 본처가 따로 있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더라도 네 아버지한테 해달라고 졸랐어.
혼자서 너 아비 없는 자식으로 키우고 싶지 않았고, 널 지우거나 낳아서 어디 보내고 싶지도 않았어. 미안해, 정연아.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네 아버지 많이 좋아했고, 이렇게 반쪽으로라도 같이 부부로 살고 싶었어. 그래서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 선택권이 있지도 않았고, 이 엄마가 멋대로 널 이렇게 키워서 정말 미안해. 미안해. 차라리 어머니께서 아니라고 우겨주길 바랬습니다. 제가 그간 전전긍긍하면서 알고 있었던 아버지의 외도가 모든 게 어머니께 허용된 본처와의 만남이었다니 용납이 안 되었어요. 저는 매달리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그날 밤 조금의 현금과 옷을 챙겨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연락이 될 만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나와버렸고 회사에는 사직서를 냈죠. 그리고는 집과 멀리 멀리 떨어진 제주도로 갔습니다. 처음 한 달간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숙박업소에서 머물렀고 자고 일어나면 어둑했고 배가 고프면 물을 마시던지 아무거나 주워 먹었습니다. 나중에는 배도 안 고팠고 뭐가 먹고 싶지도 않았어요. 잠도 오지 않아서 멍하니 천장만 보는 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 핸드폰도 다 두고 온 터라 그 누구도 절 찾아오거나 연락할 수도 없었죠. 그러던 중에 제가 수중에 가지고 있던 돈이 다 떨어질 때쯤 우연히 접속한 이메일에서 알고 지내던 선배의 이메일을 발견했죠. 정연아, 잘 지내고 있냐? 네 소식 들었어. 갑자기 그 힘들게 들어간 회사도 간두고 사라졌다면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힘들면 제주도로 와. 나 제주에서 작은 스튜디오 열 거야. 너 딴 건 몰라도 사진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찍잖아. 편집도 잘하고. 그래서 그 회사 간거고 이 일에 이골난 게 아니면 내가 설렁설렁 일 시킬 테니까 나한테 와. 월급도 꼬박꼬박 줄게.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 제가 퇴사한 사실을 알고 자신이 개업한 스튜디오에서 같이 작업할 생각이 없는지 묻는 메일이었어요. 운 좋게도 그 스튜디오가 제주도에 있었고 메일을 받은 건 2달 전이었지만 곧바로 그 스튜디오로 갔습니다. 형, 나 거지야. 사람 구했어도 나 써줘야 돼. 당장에 다음 달부터 내 숙박비도 없어. 야, 너 꼴이 뭐야? 제주산 거지 다 됐네. 여기 일손이 귀해서 아직 구하지 못했어. 너 온 건 환영이다만 거지는 좀. 야, 너 왜 잠수 탄 거야? 말해봐. 저는 그리 친분도 깊지 않았던 그 선배에게 친분이 깊지 않아서인지 술술 그간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꼭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통째로 거짓말 같더라고. 정확히 무슨 감정인지도 모르겠어. 분노인 건지 배신감인지 허탈감인지. 무조건 집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 안 들고 와보니까 여기더라. 그리고 절묘한 타이밍으로 형이 나한테 연락을 줬고 아직은 감정 정리가 잘 안 돼.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난다고 해서 될 것 같지도 않아. 기약할 수도 없어. 많이 힘들었나 보네. 나 같아도 막 감정이 소용돌이 치긴 했겠다. 아버님은 왜 그런 선택을 하신 건지. 뭐 집안일이고 뭐고 난 상관없어. 네가 나한테 와준 거에 고마울 뿐이지. 여기 있는 동안엔 가족이고 일이고 뭐고 훌훌 털어. 다 털면 돌아가도 상관없어. 그렇게 당분간은 제주에서 소일거리를 하면서 살 예정이라고 받아달라고 사정을 했죠. 그 당시 제 나이 25이었습니다. 사춘기로 가출했다고 하기에는 많은 나이였죠. 어느 정도 현실을 아는 나이였습니다. 그렇게 가족은 있고 복잡한 생각들을 다 버리고 제주도에 박혀서 신혼부부들 사진 찍어주고 그저 일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제주도에 혼자 여행을 온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죠. 신혼부부들은 날이 풀린 봄이나 겨울이 오기 전에 예약을 많이 하는데 아내는 예약이 거의 없는 한여름에 찾아왔습니다. 혼자서 엄청 큰 트렁크를 들고는 스튜디오 문을 두드렸죠. 여기는 부부들 사진만 찍어주시나요? 제가 일행 없이 와서 그런데 신혼부부 비용이랑 똑같이 낼 테니까 저도 같이 다니면서 찍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사진을 진짜 못 찍어서요. 혹시나 해서 삼각대 가져는 왔는데 여태 찍은 거 보니까 다 망했네요. 아내는 혼자 여행을 하는데 기념으로 남기고 싶다며 촬영을 부탁했고 혼자 온 경우에는 사진을 부탁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아주 특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꼭 인상이 처음 본 사람이 아닌 듯 익숙했고 쉽게 가까워졌어요.
개인적으로 많이 가까워지면서 이런저런 사정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 부장 미친놈이 집에를 안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청춘이 빛날 시기에 사무실에 박혀서 상사들 뒤치다거리만 하기엔 이렇게 제주 바다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 큰 바다가 절 막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떠날 수 없었어요. 냅다 휴직계 던지고 와버렸죠. 그것도 지금 엄청 바쁜 성수기에 말이에요. 물론 돌아가면 걱정이 태산이겠지만요. 아내는 회사 업무로 스트레스가 심해 회사에 휴직기를 내고 3달간 제주도에 온 여행 계획이었고, 저는 집안 문제로 가출한 27의 사춘기 청년이라고 공개했죠. 저는 부모님과의 불화로 인해서 서울집을 뛰쳐나온 방황객이에요. 여러모로 우리 비슷한 점이 많네요. 머리 아픈 거 떨치고 떠났다는 점에서요. 이상하게도 아내에게 털어놓는 건 창피하지가 않았었어요. 그게 다 인연이 되려고 그런 거였나 싶었습니다. 아내는 3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제주와 서울을 주말마다 오갔고, 나중엔 제가 미안해져서 제가 서울에 가서 자리를 잡기로 했죠. 그러면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쥐뿔없고 가출한 상태이지만 아내는 그런 저를 좋게 봐주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 부모님을 뵙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는 부모님은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나이 차가 큰 언니만 한 분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 허락을 그 언니분에게만 받으면 되었죠. 나한테는 언니가 엄마나 마찬가지야. 언니가 어릴 때부터 일을 해서 나 먹여주고 키워주고 다 했거든. 엄마고 아빠고 그렇지. 형부도 계시기는 한데 형부가 몸이 안 좋으셔서 입원 중이셔. 그런데 가망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 사실 나는 형부와는 사이 좋지 않아. 언니를 크게 배신해서 그것 때문에 부모님도 힘들어하셨었댔고, 지금은 가정 잘 유지하고 살긴 하지만 형부가 바람을 피웠었거든. 어쩌면 저와 비슷한 사정이었기에 공감하면서 가까워졌었던 듯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형부가 계시다는 병원에 들려서 병문안도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차려입고 처음으로 뵙는 아내의 가족들 앞에 직면하는데 저는 선물로 들고 온 음료를 모두 떨구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언니는 제가 내언녀라며 손가락질했던 아버지의 본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아내의 형부는 저의 아버지, 제 친아버지셨죠. 제가 집을 나간 사이 많은 일이 생긴 듯 보였어요. 그런데 아버지 곁에 제 친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친언니인 아버지의 본처와 저의 배다른 동생분이었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인지 그 동생도 훌쩍 거 있었습니다. 형, 그동안 어디 갔었어? 너무 오랜만이야. 아버지가 쓰러지시기 전까지 형을 오래 찾았어.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그리고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동생과 아버지의 본처이자 제게는 처형이 되실 분이 큰 눈을 부릅뜨고 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엉겁결에 고개를 꾸벅 인사를 드리고는 아내를 바라보았고 아버지의 본처 또한 아내를 바라보았죠. 너, 정연이 네가 내 동생이랑 결혼할 사람이라고? 네가? 너 어쩜 그럴 수가 있니? 어떻게 집을 나가고 그렇게 감감무소식으로 살 수가 있어? 그래놓고 이렇게 나타나? 너 왜 그랬어? 왜 그랬니?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언니, 지금 하는 소리가 다 뭐야? 다시 설명해봐. 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다 이런 복잡한 인연으로 다시 만나다니. 그 인연을 끊고 싶어서 제가 제 발로 떠나는데 또 다시 제가 제 발로 엮여 들어가다니요. 허탈해하는 저를 두고 처형은 아내를 데려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아내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절 쳐다보지도 못했죠. 그리고 처형이 제게 다가와 아버지가 많이 위독하다 말했습니다. 너무 늦게 암이 발견되었고 말기암 환자라면서요. 그제야 가까이 다가가 아버지를 뵈니 제가 떠나기 전과 사뭇 다르게 많이 늙어 계셨습니다. 병환으로 인해서인지 머리도 모조리 빠져 있었고 그래도 건강해 보이던 모습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깨어나지도 못하고 계신 상태였고 떠날 날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죠.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내를 두고 제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도 제 친아버지이시지만 혼자 남아 계실 어머니가 그제야 떠올랐거든요. 집에 달려가 문을 두드리자 어머니가 나오셨고 아버지처럼 이전과 달리 많이 야위고 늙은 모습으로 절 맞이해 주셨죠. 그리고 절 보자마자 와락 앉고 엉엉 우셨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죽은 줄 알았다고 정말 오래간 애타게도 찾았다고요. 차라리 엄마 면전에 욕을 하던 때리던 하지. 왜 집을 떠났어? 엄마는 혼자잖아. 네 아버지가 있긴 하지만 반조가리랑 사는데 너마저 가버리면 엄마는 어쩌라고 이 녀석아. 진짜 못됐어 너. 어머니는 한참을 우셨고 저는 어머니를 달래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서야 그간의 일들을 들을 수 있었죠. 아버지는 제가 나가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저를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다니던 일도 그만두고 한참을 뒤졌다고요. 혹시라도 제가 안 좋은 생각을 할까봐 두려워하셨고 미국에서 절 키워주셨던 삼촌께도 연락을 해서 미국에 갔는지까지 확인했다 했습니다. 제주도에 있을 거란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저 때문에 아버지가 아프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와의 복잡한 관계로 인해서 제가 고통받긴 했지만 그런 아버지가 정말 많이 아프셔서 떠날 걸 생각하니 그 고통과는 견줄 수도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어머니께 아내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건 인연이라고 해야 할지 기막힌 우연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결혼을 생각한 사람이 그 사람 아버지 본처이신 그분 여동생이야. 그래서 이렇게 엄마에게까지 오게 된 거고 이렇게까지 엮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래서 나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 엄마가 답을 줘.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결국엔 이 모든 게 엄마가 만들어낸 인연들이잖아. 해답을 줘. 전 어린 아이처럼 어머니께 답을 달라 했고 어머니는 자신을 배제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길 바란다 말했습니다. 다시는 자신 때문에 제가 상처받고 살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정연아, 뭐가 어찌 되었건 악연도 인연이고 기왕 이렇게 된 거 너까지 원수처럼 피하고 안 보고 지낼 필요는 없어. 엄마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고 불륜녀이겠지만 넌 아니야. 넌 네 아버지 자식이고 네 형제이기도 하잖아. 그쪽 엄마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친자식과 같은 핏줄인 너까지 외면하진 않을 거야. 엄마의 업보는 이쪽 배에서 끊을 테니까 너는 너대로 해. 엄마랑 그쪽 집안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만약 그쪽에서 반대한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막아줄게. 온갖 비난을 다 받더라도 다. 걱정 마. 하지만 어머니 혼자 그 모든 걸 막아내기엔 많이 작아져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내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인사가 늦었다면서 능청스럽게 말하며 제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처음 아내를 봤을 때의 그 익숙함, 아버지의 본처인 그분과 아내를 나란히 보니 정말 많이 닮았더군요. 그런데 왜 내가 몰랐을까 아차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돼 있었던 터라 아내가 찾아와도 우물쭈물하고 있었고 그에 비해 아내는 분명히 자신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죠? 사람이 인연 알 수 없다지만 제가 죽도록 원망한 분을 어머니라고 부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와 저희 언니는 이전 관계는 잊자고 매듭을 짓고 왔고요. 저는 정연 씨랑 헤어질 생각 없어요. 무슨 비련의 주인공들도 아니고 로미오 줄리엣 그런 것도 웃기잖아요. 어쩌면 별개라고 생각해요. 저희 언니는 다 감수하고라도 저희 결혼 응원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쪽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어요. 정연 씨, 내 마음에는 변동 없어. 이제 당신 뜻을 말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저도 모르게 어머니 눈치를 보았고 어머니는 바로 그거야말로 잘 되었다면서 아내에게 미안하고 고맙다 말했습니다. 그런 악연 질질 끌어 무엇 하느냐며 지금 이 상황이야말로 전화위복이 아니겠냐고 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을 절대 바꿀 수 없는 말이 아내에게서 나왔습니다. 이미 아내의 뱃속에 우리 아이가 있다는 말이었죠. 아버지 상황도 있고 하니 아내와 저와 결혼은 몇 달을 미루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죠. 저는 어머니와 못다한 말들을 풀었고 한 번씩 처형이 머무는 병원에도 들렸습니다. 깨어나지 못하시지만 늦게나마 아버지를 뵈며 눈에 담았죠. 나중에는 처형을 쉬게끔 보내드리고 저 혼자 아버지의 병실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들으실지 어떠실지를 모를 아버지에게 제 뜻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는 아버지한테 화도 못 내요. 그런데 용서도 안 돼요. 아버지 잘못하신 거 맞잖아요.
왜 그랬냐고 묻지는 않을게요. 그냥 제 각오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버지같이 안 살 거예요. 제 자식, 제 아내 한 사람만 보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제게 원망이 아니라 큰 교훈 준 거라고 생각하세요. 미워하지는 않을게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 결혼식은 보고 가세요. 그냥 가지 마세요. 그렇게 마지막 제 마음을 전했죠. 하지만 그렇게 털어놓고 일주일이 채 안 돼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저희 어머니와 처형, 아내, 그리고 제 배다른 남동생까지 모두 모여서 아버지를 편히 보내드렸습니다. 참 기묘한 관계이지만 결국엔 돌아가신 아버지로 인해 모두 엮인 인연이었죠.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저희 어머니와 처형은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그 어떠한 말 한마디 없이 돌아가신 아버지 사진 한번 서로를 한번 바라보는 것이 끝이었습니다. 말보다 그간의 시름이 눈에 다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식을 올리고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모든 걸 다 털어놓아서인지는 몰라도 지금은 어색하지 않은 관계예요. 서슴없이 처형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제 배다른 동생과 자주 놀러 옵니다. 모든 조심스러운 성격인 저와는 달리 배다른 동생은 아내와 많이 닮았는지 모든 거침없고 솔직한 아이랍니다. 그래서 가까워지는데 어려움은 전혀 없었어요. 자주 왕래하고 그 어떤 친구보다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리고 처형은 제게 얼마 전에 사과를 해주셨습니다. 어찌되었던 어른으로서의 큰 상처를 남겨서 미안하다는 말이었죠. 이미 아내와의 관계로 인해 처형에게 앙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처형에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지난날 저의 어린 행동들로 인해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면서요. 그렇게 모든 걸 털고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평범한 다른 가족들과는 달리 더욱 두터운 관계가 되었죠. 속속들이 모르는 것이 없는 가족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